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소복 입은 여인과 동침하는 점괘. 호남 선비 이기경은 과거 준비하는 선비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급제하려고 논밭을 다 팔아 이번 과거에 결단을 내고자 하였지요. 유명한 점쟁이에게 가서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과행에 죽을 애군이 있습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과거에 꼭 급제합니다. 이생이 죽음을 모면하는 길을 간곡히 물으니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도중에 소복 입은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얻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지요. 이생이 한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앞에 큰 내가 나타났는데 냇물 주변 수양버들 아래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예쁘고 젊은 한 여인이 소복을 입고 서 있었지요. 그녀는 앞길을 바라보다가 말을 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몸을 돌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생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 말을 천천히 몰아 따라갔지요. 소복 입은 여인은 어느 집 뒷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생도 따라 들어가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마루로 올라가 주인에게 절했습니다. 주인은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이생이 말했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노자가 떨어졌습니다. 여관에서 잘 수가 없어 귀독으로 왔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흔쾌히 허락하고는 종을 불러 손님에게 저녁밥을 올리고 마른 마구간에 메고 먹이를 주라 했습니다. 이생은 다행히도 그 집에서 묵을 수 있었지요. 집을 둘러보니 내외를 구분하는 담장이 매우 높아 날개가 붙어 있지 않는 한 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떠올라 내내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벌써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생은 꾀를 내었지요. 병이 들었다며 누워서는 해가 높이 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보니 이생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주인이 걱정하며 친절한 말로 위로했지요. 병세가 이러하니 떠나기 어렵겠소이다. 여관은 다 황량하여 몸조리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으니 아무 염려 말고 며칠 더 머물며 몸조리하다 가시오. 이생은 더 머물게 되어 다행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루해가 저물도록 심사숙고해도 담을 넘을 계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밤에 일어나 배회하면서 담장 밑을 보니 마구간 판장 아래에 사람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어가서 목을 빼 머리를 넣어도 좌우가 꽉 조였지요. 간신히 들어가 보니 서쪽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부인의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쪽 방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그머니 창문 아래로 가서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벽 아래에 깨끗한 이불과 요가 깔려 있고 사람은 없었지요. 필시 그곳이 소복 입었던 여인의 방일 것 같아 몸을 가볍게 날려 마루로 올라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등불을 불어 끄고 방 한 구석에 엎드렸습니다. 한참 뒤 책 읽는 소리가 그치더니 여인이 동쪽 방으로 와서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불이 저절로 꺼졌을까? 기름도 많이 부어두어 오래 갈 텐데 왜 꺼진 거지? 여인은 연거품 이상하다 이상해 하다가 종 이제 어미 제사지에 내려갔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의심이 좀 누그러지자 여인은 즉시 들어와서 금침 위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요. 그때 이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인은 나를 좀 살려주시오. 부인은 한참 의심하던 차에 갑자기 남자 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라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구세요? 나는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손님이라오. 무슨 마음으로 깊은 밤 이 밀실에 들어온 건가요? 이생은 그제야 과거길을 떠나기 전 점쟁이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번 과거길에 소복 입은 여인을 얻으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고 얻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하였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하고 싶소. 또 꼭 살 공리를 해야 하기에 오늘 밤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오.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부인의 한 말씀에 달렸으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이야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게 한번 숨을 쉬고는 말했지요. 어제 마음이 울적하여 종들이 빨래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잠시 냇가에 나갔다가 뜻밖의 손님을 만났으니 이 역시 천생연분이겠지요.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어찌 가볍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동침을 허락하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꿈에 황룡이 가슴과 배 위에 서렸습니다. 이번 과거에 당신은 반드시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꼭 데려가 주십시오. 이생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문우지정을 다 나누고 사랑으로 돌아와 한숨을 자니 날이 이미 밝아왔지요. 늙은 노인이 또 지팡이를 짚고 와서는 정성스럽게 문병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은혜를 입고 이틀 동안 몸조리하니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오늘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늙은 노인과 작별하고 상경하여 과거를 보았는데 과연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3일 육아를 하고 장차 호남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여인은 시아버지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이번 과거에 누가 급제했나요? 시아버지는 또박또박 열거하니 이생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었지요. 여인이 크게 기뻐하며 화려한 옷 한 벌을 새로 짓고 잔치 준비를 성대히 했습니다. 날마다 길거리로 사람을 보내 과거를 급제한 호남 사람의 소식이 있는지 탐문하게 했지요. 하루는 과연 그 행차를 만나니
사람을 보내 모셔왔습니다. 곧이어 소복을 벗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부인이 안에서 나와 시부모님께 2번 절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100년을 함께하고자 했으나 일이 크게 어긋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이생을 만나 회절하고 서로 앞날을 약속한 사연을 자세히 고했지요. 며느리가 잔을 가득 채우고 꿇어앉아 시부모님께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 이제 시부모님들과 하직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잔을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소서. 드디어 2번 절하고 물러나왔지요. 준비한 교자를 타고 이생과 함께 출발하여 날듯이 나아가 이생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뒤 이생은 관직이 이품까지 이르러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저버리지 않은 김생. 광해조 때 대북파 양방 가운데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부귀 영화도 비길 데 없거니와 아들 역시 벼슬이 빨리 올라 승지를 하고 있었지요. 집이 크고 화려한 것은 물론 곳간마다 동과 곡식이 무둑무둑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인 김생은 의지가지 없는 외로운 신세로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었지요. 주인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종들까지도 모두 김생을 멀리하고 시답지 않게 대하는 판이어서 종의 자식들까지 김생의 이름을 마구 불러대면서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만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극진히 대하였습니다. 생은 어둑 새벽에 나갔다가는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다시 나갔다가는 저녁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들어올 적이면 재상 뇌에는 고사하고 처남인 승지 앞에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조심조심 작은 문으로 해서 고추 아내의 방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내는 지게문에 기대서 기다리다가 뜰 아래로 내려와 맞아서는 방으로 함께 들어와 옷을 벗겨주고 밥상을 차려 내오곤 했지요. 재상의 집에서는 종들까지도 모두 배를 두드리며 고기가 싫어 안 먹건만 김생의 밥상에는 쓴 나물 몇 가지가 고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때로 분을 못 참아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릴 적이면 김생은 웃어 버릴 뿐이었지요. 얹혀 살며 얻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다 할 것인즉 어찌 타박을 한단 말이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한참 앉아 있노라니 아내가 담장 뒤로 몰래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김생이 의아하여 까닭을 물으니 아내의 대답이 기막혔습니다. 아침에 어머님이 저를 불러 몹시 꾸짖었습니다. 내가 입고 먹는 것이 모두 부모의 덕이건만 너는 그저 김생밖에 모르는구나. 언제 봐도 살뜰하고 정이 돋아오니 내 마음에는 그 잘난 김생이 그리도 좋으냐. 나이가 40이 넘도록 처갓집 밥만 축내면서 아내 건사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 꼴 보기가 정 싫다. 이제는 생각만 해도 머리칼이 곤두서고 입에서는 실물이 난다. 그런데도 너는 네 남편을 부모보다
10곱이나 더 중이 섬기니 될 말이냐. 에휴, 이제 또 그런 꼴을 보일 바에는 그 녀석을 따라 내 집에서 아예 나가 너 좋을 대로 잘 먹고 잘 살려무나. 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뻐젓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들키는 날에는 어머님의 꾸지람이나 다시 듣게 될 것이옵니다. 오늘 날이 저물어 서방님이 돌아왔기에 잠시 뒤를 보러 나갔다 핑계하고 몸을 빼어 집에 겨우 왔으니 널리 양해하옵소서. 장모의 가르침이 그러하거늘 그대는 무엇하러 온단 말이오? 얼마 뒤 여종이 저녁 밥상을 들여오니 아내는 여종에게 내가 여기에 왔다고 말하지 말거라 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여종은 알겠노라고 대답하고 나갔지요. 김생은 밥을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상에는 여느 때 없이 닭다리 하나가 올라 있었습니다. 김생이 덥석 쥐어 입으로 가져가자 아내가 질색하며 말렸지요. 그것만은 들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아까 닭 한 마리를 삶았는데 고양이란 놈이 훔쳤다 몸뚱이 고기는 다 먹어버리고 다리 하나를 뒷간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을 여종들에게 들으시고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김생에게 좋은 반찬이 생겼구나. 밥상에다 놓아주면 맛있는 게 생겼다고 좀 좋아하겠느냐 하더이다. 그렇게 되어 밥상에 오른 것이니 그 더러운 것을 아예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장모께서 나를 생각하여 고기를 준 것이니 특별한 은혜라 할 것이오늘 내가 어찌 먹기를 사양하겠소. 말을 마치자 생은 뼈다귀 하나 남김없이 천연스레 말끔 먹어치웠습니다. 상을 물리자 김생은 곧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아내가 이상하여 물었지요. 날이 저물어 인정종이 울렸는데 어디로 가려고요? 오늘 밤 삼경에 그대는 꼭 후원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 그러면 대굴 밖에서 사람들이 떠들썩 들리는 소리가 들리리다. 얼마 뒤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판국이 이미 기운 줄 알고 꼭 자결하여 죽도록 하오. 그러나 인차 조용해지거든 어떤 구차한 일이 있더라도 부디 몸을 잘 보살피도록 하오. 아내가 그럼하고 대답하자 김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지요. 삼경이 되어 집안 사람들이 다 잠에 골아떨어지자 몰래 후원의 동산에 올라가 이마에 손을 얹고 대골 쪽을 바라보았으나 장황거리는 마냥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실없는 소리를 했나 보다 생각하고 나가려는 참에 호련 횃불이 밤하늘을 밝히고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더니 웬 군사들이 풍우같이 대궐문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한 뭉치가 되어 대궐 안으로 쳐들어갔지요. 궁성 안의 단풍나무 사이로 간간히 불빛이 보일 뿐 떠드는 소리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 부자는 모두 번을 서러 대궐에 들어가고 집에 남정네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어 김생의 아내는 그저
혼자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방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하인이 제상의 아침밥을 가지고 대골로 향했습니다. 대골 안에 들어가니 뜰 가운데 길에는 말탄 군사 1000여 명이 진을 치고 늘어서 책직으로 후려 갈기고 방망이로 때리며 사방 누군도 얼씨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주인의 세력을 믿고 길을 지나가려고 하니 진 안에서 장교 하나가 튀어나와 책직으로 후려쳤습니다. 하인은 발끈하여 줄욕을 퍼부었지요. 나는 아무동 아무판서 댁 사람이다. 내가 하절 나부랭이가 감히 나를 때린단 말이냐? 그 소리에 군졸들이 어이없는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아, 너희 주인은 흉악한 역적 우두머리다. 조금 있으면 목이 잘릴 텐데 내가 그 세력을 등에 대고 큰 소리를 진단 말이냐? 그러고는 발길로 차서 쫓아내는 바람에 하인은 죽을 고비에서 겨우 빠져나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와 그 사위를 알렸지요. 제상의 집에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어리둥절했습니다. 제상 부인은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임금의 은총을 후히 입었거니와 반역을 음모한 일도 없는 터이니 무슨 일로 목이 잘릴꼬. 필시 그 못된 김생이란 녀석이 반역 음모를 꾸미다가 일이 드러난 모양이다. 국문을 당하자 평소에 분풀이를 하자고 우리 집을 물고 늘어진 게 아니겠느냐. 내 남편이라는 게 잘났구나. 잘났어. 김생의 아내도 딱히 알 수 없는 일이라 머리를 수그리고 덤덤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있자니 난관 몇이 문에 들이닥치더니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창고들을 봉하고 북새를 놓았지요. 온 집안이 통곡을 하며 어찌된 일인가 물었으나 난관은 입을 다물고 응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늙은 종을 시켜 몰래 빠져나가 소식을 알아오게 했지요. 얼마 있으니 늙은 종이 숨이 턱에 다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그전 임금은 쫓겨나 귀양을 갔다고 하옵더이다. 조정에서는 전 임금이 대비를 위패시킨 것을 반역죄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듯해서 의금부로 달려가 새 임금의 지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감과 작은 나리는 뼈가 부러지도록 갖은 혹형을 다 받았사온데 며칠 안에 사지를 찍어 죽인다고 하더이다. 부인과 아가씨께서도 모두 관가의 종으로 박히게 되었사고 소인도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한 소리 크게 부르짖고는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자 노소가 모두 통곡하며 엎어졌습니다. 늙은 종이 눈물을 훔치더니 갑자기 제상 부인을 급히 찾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좀 전에는 너무 황급한 나머지 한 가지 사렐 말을 잊었사옵니다. 어서 말해라. 소인이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대청의 젊은 관리가 이마에 금관자를 붙이고 앉았는데 신통이 김생과 꼭 닮았더이다. 혹 그 사람이 무슨 인연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느냐. 그 녀석이 무슨 수로 갑자기 이마에 금관자를 붙인단 말이냐. 김생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만사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니 시험삼아 다시 가보게 하시옵소서. 너는 그저 그 알뜰한 서방만 믿어 대뜸 허망한 생각을 품는구나. 내 가슴이 탄다 타. 그러자 늙은 종이 허리를 굽신하며 소인이 다시 가보고 싶소이다.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 없지요. 하더니 곧 담을 넘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의금부 대문 앞에 급히 이르니 사령 두 사람이 옷차림을 요란히 하고 길을 치우는데 큰 길로는 이때여 10여 명 깃발수가 두 줄로 늘어서 왔습니다. 길 잡는 소리 어멈한 가운데 초원 하나가 높직이 굴러오고 그 위에 차림새가 눈부신 젊은 재상이 틀지게 앉아 있는데 뒷달에는 사람이 구름 같았습니다. 종이 눈을 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락없는 김생이었습니다. 뒤를 밟아 가노라니 길잡이는 고추 대골로 향했습니다. 재상은 길잡이를 따라 대골에 들어갔다가 한동안이 지나 나와서는 수직소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사령에게 물었지요. 저분이 도대체 누시오? 김판사 아무개요. 본향이 어디라오? 아무데라 합디다. 지금 무슨 벼슬이요? 이조판서, 의금부 지사, 어영대장의 춘추관 동지, 성균관 동지를 겸하고 사복시 장학원, 사역원, 내의원, 내 관청에 제조로 있소. 종은 됐다구나 뜰 듯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사실을 알리고 김생의 이름이며 본향, 나이를 김생의 아내에게 물어보니 사령의 말과 모두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재상 부인은 그제야 얼굴에 화색을 띠고 김생의 아내에게 말했지요. 내가 귀인을 몰라보고 지금껏 냉대하였으니 두 누나를 빼내어 그 죄를 사죄해야 할까 보다. 그러나 당장 눈썹에 떨어진 불을 어찌하겠느냐. 불쌍한 내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같은 칼에 죽음을 받겠구나.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정을 생각하여 그가 냉대한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나고 시든 풀이 다시 봄을 맞는 듯 하겠으니 내가 생각을 잘 하여라. 서방님이 귀하게 된 줄을 확실히 알았사오나 아버님과 오라버님께서 화를 당하게 되면 이 몸도 칼날 아래 죽겠사오니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김생의 아내는 곧 붓을 쥐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날까지 죽지 않고 구차한 목숨을 이어온 것은 이 몸이 죽은 뒤에 서방님께서 신세가 더욱 외로워지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 애달파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사온데 오늘 듣자니 하늘의 이치는 착한 이에게 복을 주는 법이라서 서방님께서 이미 높은 벼슬에 올라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옵니다. 지난날 고단하던 신세가 오늘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몸이 서방님 곁을 떠나도 될 것이옵니다. 제 운수가 기박하여 집안의 화는 갈수록 혹심해지니 이 몸이 한번 죽어 애달픈 이 심사를 서방님께 풀어 배우리다. 이 몸은 맹세코 아버님과 오라버님하고 죽음을 같이 하우리니 이승에서 맺은 인연은 떠나는 구름과
흘러가는 물에다 맡겨버리사이다. 혹여 죽어 혼이라도 있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라도 못다한 정을 갚아드리겠사오니 부디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호화로운 넓은 집에 살아도 초가삼간 살던 때를 잊지 마옵시고 높은 수레에 앉아 갈 때도 고생스레 걸어 다니시던 때를 잊지 마시오며 울긋불긋 비단 옷을 입을 때에도 거친 배옷 입던 때를 잊지 마옵시고 산의 진미 드실 때에도 쓴 나물 들던 때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이 몸은 무덤 속에서도 눈을 감겠나이다. 글을 다 쓰자 종에게 주며 급히 김생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관아에 엄정히 앉아 일을 보던 김생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눈물로 옥깃을 적셨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자 김생은 관복을 벗고 임금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공신칭호를 거두어 주시고 함께 고생해온 아내를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이 사의를 물으니 김생은 낱낱이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을 바꾸었지요. 그리고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여 좋은 고장에 가벼이 귀양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잘 갖추어 임금이 내려준 고대 광실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김생의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의 두 아들. 답답해진 동생은 하늘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쳐 보았습니다. 점쟁이는 나온 점괘대로 비방을 알려주었지요. 어머니 병은 노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사다 먹이면 나을 것이니라. 동생은 노일국이라는 지명은 처음 듣는 터라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노일국은 어디 있는 곳입니까? 나도 모른다.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말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는 말씀이십니까? 찾을 수 있을 거다. 정성만 있다면. 동생은 그저 막연하기만 했지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고장을 어찌 찾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동생은 다시 형한테 가서 노일국에 같이 가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노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가자는 말이더냐. 형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럼 형님은 못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못 간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 목숨을 걸고 약구하러 가기 싫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설득해 보아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단념하기로 했지요. 동생은 동네의 어르신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노일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개는 알지 못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석 달 열흘을 꼬박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머나먼 곳이라고 하더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동생은 그 머나먼 고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그간 푼푼히 모아둔 돈이 좀 있었지요. 그 돈으로 배 한 척을 빌려서 무작정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항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동생은 엄청난 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처럼 생긴 괴물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당황하였으나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배를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도다오는 일광보살이시여, 저가는 서광보살이시여, 하늘의 옥황상제시여, 용왕할머니시여, 부디 안돈하시와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어머니 병환이 극심하여 노일국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약을 구하여 어머니한테 들을 때까지만 두루 보살펴 주시옵소서. 동생은 간절한 기도를 올린 후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과연 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을 받아 배는 경쾌하게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지요. 동생의 기도는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의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석 달 열흘이 아니라 불과 한 달여 만에 동생은 노일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노일국에 내리자 정명수를 파는 약방도 쉽게 찾을 수 있었지요. 노일국은 오직 정명수반을 팔아서 살아가는 고장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런 약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약방을 찾아가자 주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금세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주인은 약을 주면서 동생에게 당부하였지요. 이 약을 가지고 가되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새첩만 먹이고 아직 살아 계신다면 6첩을 모두 먹여야 합니다. 동생은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올린 후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빨라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지요. 저 멀리 고향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 배 한 척이 동생의 배를 향하여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갑판 위에는 형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는 서로 마주쳐 멈추었습니다. 형이 갑판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약을 내게 달라! 약을 달라니? 약을 같이 사러 가자는 제의는 단호히 거부한 형이 아닌가. 동생은 전날의 생각이 나서 형에게 물었지요. 왜 약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 형제가 함께 노일국에 가서 약을 구해왔다고 해야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을 게 아니냐.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고. 마음 착한 동생이라 형이 스스로 지난 잘못을 깨달은 줄 알고 흔쾌히 약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약을 받자마자 갑자기 동생에게 달려들어 양쪽 눈을 후벼 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시퍼런 도끼로 배의 밑창도 뚫어버린 후 훌쩍 떠나버렸지요. 후벼 파인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동생과 함께 배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의 배는 완전히 물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지요. 형은 의젓하게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들 형제가 노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구해왔습니다. 아이고, 다 늙은 어미 때문에
고생만 많구나. 그런데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저보다 좀 뒤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형은 그럴듯하게 어머니를 속여 넘겼습니다. 한편 동생은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하나를 의지한 채 정처 없이 표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표로하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요. 기진맥진한 동생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판자 조각이 무엇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은 조심스레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모래, 자갈 같은 것이 감촉되었습니다. 육지임이 틀림없었지요. 동생은 무트로 기어올라 이것저것 더듬으며 손의 감촉만으로 나아가던 그의 귀에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순간 동생은 한 생각이 떠올라 대나무가 있음직한 쪽을 더듬어 갔습니다. 대나무 한 그루를 붙잡은 그는 어떻게든 이걸 다듬어서 퉁소 비슷한 걸 만들기로 했지요. 그래야 소리를 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대나무를 이리저리 손질한 동생은 그걸 퉁소처럼 불어대었습니다. 애절한 퉁소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생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지요. 앞도 보지 못한 양반이 퉁소 소리 하나 기가 막히게 내는구먼.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하는가 하면 어디서 온 판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모여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이고 저런저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동생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못 보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으니 자기네가 보살피기로 하고 식사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동생은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하루하루 지친 심신을 회복하여 갔습니다. 그는 그 보답으로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퉁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름답고 애잔한 퉁소 소리를 들으며 때로 기뻐하고 때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도 사람들은 한데 모여 그의 퉁소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동생은 퉁소 불기를 멈추었습니다. 저 비둘기 울음이 귀에 익은 소리입니다. 분명히 제 고향에서 온 비둘기 같습니다. 부탁이 오니 저 비둘기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나가서 비둘기를 잡아왔습니다. 비둘기의 다리에는 조그만 편지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편지를 보낸 게 틀림없었지요. 그 사람이 편지함에서 꺼낸 종이를 손에 쥐어주었으나 동생은 그저 탄식할 뿐이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머니의 편지도 못 읽는단 말인가. 동생은 슬픔을 참지 못해 두 주먹으로 자기의 눈을 마구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마구 치다 보니 그의 눈이 다시 환히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보인다고 하자 사람들이 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비둘기는 여전히 구구하고 울고 있었지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애타게 찾고 있는 어머니의 글을 읽은 아들은 급히 답장을 써서 비둘기의 다리에다 매달아 주었습니다. 언제쯤이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비둘기는 하늘로 훨훨 날아갔지요. 이 무렵 이곳 왕실에서 퉁소를 잘 부는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궁으로 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퉁소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궁으로 가서 퉁소를 불렀습니다. 그의 퉁소 소리는 특히 공주를 매혹시켰지요. 퉁소 소리에 흠뻑 반한 공주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부왕에게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외동딸인 공주가 하도 안달하니 부왕도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좋은 날을 잡아 동생은 공주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임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멀었던 눈도 뜨고 부마도 되었으니 간악한 형 때문에 당한 재난이 오히려 복으로 바뀐 셈이지요. 그 얼마 후 비둘기 다리에 걸어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 쓴 귀양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인 공주와 시종들, 수많은 보물을 실은 배를 띄우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한편 노일국 정명수를 복용한 후로 어머니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작은 아들 생각 때문에 시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아들의 소식을 전해온 곳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자나깨나 작은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릴 따름이었지요. 맏아들인 형은 갑자기 명랑해진 어머니가 이상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반지꼬리를 뒤져보니 뜻밖에도 동생의 편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이 살아있단 말인가? 형으로서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아주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동생이 도착한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형은 마을의 사나운 싸움꾼들을 데리고 배를 띄웠지요. 동생이 도착하기 전에 처리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생이 타고 오는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척의 배는 점점 가까워졌고요. 동생은 형이 그 배에 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착한 동생인지라 그래도 분노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두 배가 서로 맞부딪히자 형의 배에서는 싸움꾼들이 우르르 동생 배에 뛰어들며 습격하였습니다. 동생 배에 탄 시종들도 사나운 장정들과 맞서 큰 싸움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생 배로서는 중과부적이어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럿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 바로 이때 하늘 어디선가 수많은 비둘기떼가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비둘기들은 요란하게 울면서 몸에 잔뜩 묻히고 온 모래를 장정들에게 뿌려댔습니다. 장정들은 모래가 눈 아래 박혀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동생의 배의 시종들은 장정들을 마구 무찔렀습니다. 안못 보는 장님과 싸움하는 격이었으니 승패는 곧 결정이 났지요. 동생 편은 상대방을 모두 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완전히 소탕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형마저 싸움꾼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의 배가 고향 땅에 닿자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나왔지요.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와 눈물의 상봉을 하였습니다. 바보 형과 동생. 홀어머니를 모시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타고난 바보라서 사람들한테 두루붕이라고 불렸지요. 아우는 자기 이름이 있었지만 형이 워낙 천치였기 때문에 역시 두루붕이 동생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두루붕이는 형과 달리 얼굴이 반듯하니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가서 딸기를 따먹기로 하였지요. 어머니는 늙은 몸으로 형제 뒤를 두루 쫓아다녀야 하니 숨이 차서 허헉거리며 멀리 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붕이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라 당부하고는 혼자 먼 데로 딸기를 따러 갔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함께 남은 형 두루붕이는 곧 심심해졌지요. 그래서 두루붕이는 칡덩굴로 어머니의 코를 꿰어 질질 끌고 다니며 딸기를 땄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었지요. 돌과 나무 등에 핥히고 재어 신음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보니 기가 막혔지요. 동생이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고 해서 칡으로 코 단단히 꿰어서 끌고 다녔어. 두루붕이는 동생을 보자 자랑스러운 일이나 한 듯 말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장사는 치러드려야 했지요. 하지만 두루붕이 형제로선 돈 한 푼,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무슨 장사를 치른단 말입니까? 동생 두루붕이는 아예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형님, 이웃 부잣집에서 쌀을 훔쳐냅시다. 두루붕이로서야 판단력 자체가 없으니 그저 좋아, 좋아 하고 따름이었지요. 깊은 밤 두루붕이 형제는 이웃 부잣집 담을 넘고 쌀가마니 가득 쌓인 곳간까지 무사히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쌀 구경을 한 두루붕이가 감격해서인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와, 쌀이다! 깊은 밤에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잠을 자던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깨어나고 말았지요. 두루붕이 형제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도둑놈들이라 붙잡은 것을 보니 두루붕이 형제였습니다. 이웃집 주인은 어이가 없었지요. 왜 도둑질을 하러 왔느냐고 물으니 동생 두루붕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들 도둑질을 해서야 되겠느냐? 내게 떳떳이 말을 했더라면 이웃의 조의로 쌀말이나 주었을 게 아니냐? 주인은 이렇게 두루붕이 형제를 타이르고 나서 쌀 2어마를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는 몇 차례나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돌아왔지요. 형제는 그 쌀로 밥 대신 죽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밥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생 두루붕이는 죽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형인 두루붕이에게 상여꾼을 청해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루붕이는 곧 동네 거리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쳤지요. 이놈들아, 빨리 와서 우리 어머니 장사나 치러라. 이런 무례한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었지요. 두루붕이한테 욕만 실컷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붕이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형에게 죽 끓이는 솥을 지켜보라고 하고는 자기가 집집마다 찾아가 공손히 절하며 어머니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제야 동네 사람들은 어쨌든 장사는 치러주어야 한다며 상여꾼으로 나섰지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다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 두루붕이는 솥 앞에 지저분하게 똥을 갈겨 놓았고 솥에다 연방 돌팔매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솥은 돌팔매질에 밑창이 뚫려 죽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죽물이 튀면서 내 뺨을 치잖아. 그래서 나도 돌멩이로 마주쳤지. 그랬더니 이번에 이것이 흰 똥을 싸잖아. 그래서 나도 똥을 막 갈겨주었지 뭐. 형 두루붕의 대답에 동생은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지요. 이왕 상여꾼들은 와 있는 참이었으므로 동생은 우선 주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지우고 죽을 그릇에다 떠넣으며 형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두루붕이는 상여꾼들에게 죽 한 그릇씩 갖다 놓으면서 그들 앞에다 방귀를 뿡뿡 끼어댔습니다. 아무리 천치 두루붕이가 하는 짓이라 한들 가만히 견뎌낼 사람은 없었지요. 다들 눈치를 봐가며 슬슬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두 형제만이라도 장사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시신을 거적에 싸서 등에 지고 산골짜기로 들어갔지요.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 시신을 지키게 하고 적당한 묘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동안 두루붕이는 전날처럼 칡덩굴로 어머니 시체 코를 꿰어 끌고 다니며 딸기를 따먹기 시작했지요. 딸기 맛 좋다. 딸기 따먹는 데만 정신이 팔린 두루붕이는 어머니 시체를 묶은 칡덩굴이 끊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지요. 주위를 아무리 찾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형제는 생각다 못하여 불을 질러 덤불을 태워버리기로 하였습니다. 덤불에 불을 지르자 주위는 금세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에 취했음인지 두루붕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동생이 보기에 형 두루붕이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이 다 타고 나니 구석진 곳에서 어머니 시체가 새까맣게 그을린 채 발견되었지요. 형제는 시신을 수습하여 그럭저럭 장사를 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세 갈래길이 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더 이상 형 두루붕이와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따로따로 다니며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보도록 합시다. 좋아, 좋아. 동생의 제안대로 형은 왼편 길로 동생은 오른편으로 각각 헤어졌지요. 오른편 길로 건들건들 걸어가는 두루붕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동생은 왼편 길에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걸어서 어느 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는 일단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듯한 집을 찾아가 동량을 청했습니다. 밥 한 술 줍소. 밥 한 술 줍소. 집 앞에서 몇 번을 그렇게 외치는데 이윽고 대문이 열리며 웬 처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동량을 청하는 동생 두루붕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더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밥 한 술 주면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동생은 그 친절함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처녀는 다시 들어오라고 청하며 동생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처녀는 동생 두루붕이의 반듯한 외모에 반한 모양이었습니다. 처녀는 동생을 툇마루에 편히 앉으라고 하고 자기도 그 옆에 나란히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동냥질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동생 두루붕이는 사정이 여차저차하여 동냥질을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으며 처녀는 그의 처지를 몹시 동정하여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무슨 결심을 한 듯 이렇게 제안했지요. 당분간이라도 제 방에 숨어 지내는 게 어때요? 동생 두루붕이는 처녀의 제안이 감격스러웠으나 한편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방에서 두 사람이... 다 방법이 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렇게 동생 두루붕이는 부잣집 딸의 방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밥상을 가져오면 절반은 동생 두루붕이가 먹고 새수물이 들어오면 처녀가 먼저 씻고 그가 나중에 씻었습니다. 맨 처음 의심을 품은 사람은 당연히 심부름을 하던 머슴이었지요. 전에는 밥을 절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였고 새수물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노릇이야. 며칠이 지나자 머슴은 마침내 아가씨의 방에 웬 총각이 숨어 있음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머슴은 주인에게 즉시 일러 바쳤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집주인 영감은 당장에 연놈을 주살해버리겠다. 고함치며 노발대발이었고 그 서슬의 부인은 딸이 어떻게 될까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제발 좀 진정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들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저것들을 그냥 두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괴짝이나 하나 만들어 그 속에다 집어넣고 한밤중에 바다에 내다 버립시다. 주인 영감은 곰곰이 생각했지요.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부인의 말대로 하늘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주인은 머슴에게 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궤를 짜라. 마당에서 머슴이 보통보다 엄청나게 큰 궤를 짜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딸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저렇게 큰 궤로 뭘 하시렵니까? 내년과 그놈을 궤에 함께 넣어 바다에 버리려고 만드는 거야. 아버지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알아차린 딸은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삶과 죽음은 맞서지 않는 법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구한 것이 죄가 된다면 오늘 밤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딸의 말과 눈물에서 어떤 진실 같은 걸 느꼈는지 아버지는 분이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떠나거라. 딸은 떠날 채비로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안 망신을 시킨 딸이지만 모정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 끝에 남편의 눈치를 살펴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영감, 저렇게 내보낼 게 아니라 아예 그놈과 결혼시켜버린 건 어때요? 부잣집 사이를 구해 잔치를 한다 하면 남들도 뭐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자식에 대한 정이야 어머니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을 않고 있던 주인 영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차라리 그러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동생 두루붕이는 전화 유혹으로 이 마을 최고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지요. 두 젊은 부부는 하루하루 평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두루붕이는 형 문제를 아내와 의논했지요. 내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종적을 모르오. 이젠 어디라도 가서 형님을 찾아야겠소. 이미 아내도 두루붕이 형제의 사정은 다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지요. 형님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거린 잔치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어머니, 그거 참 좋은 방법이요. 형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부잣집에서 거린 잔치를 한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원근 마을 거지란 거지들은 매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정해놓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나 형 두루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린 잔치를 다 마무리할 무렵 몹시 남루한 차림의 거린 하나가 터벅거리며 대문으로 들어섰지요. 동생 두루붕이는 즉시 그가 자기 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생 두루붕이는 머슴을 불러 저 거린한테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대접하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형제의 만남을 더욱 감격스럽게 하려는 처사였습니다. 형 두루붕이는 그저 한 구석에 멀끔히 앉아 입맛만 다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당이 정리되자 동생은 형 두루붕이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형님,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게 누구야? 동생 맞나? 예, 접니다. 동생 두루붕이. 형제는 얼싸안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동생 두루붕이는 형을 안채로 모셔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지요. 형 두루붕이는 엉엉 울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쩝쩝쩝 소리를 내며 한 상 가득 한 그 귀한 음식들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동생은 참한 색시를 구하여 형수로 삼고 자기 재산을 반분하여 형에게 주고 한 동네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